자, 안녕하세요. 22년간, 아니네요. 올해가 되면 이제 23년간 대치동에서 대입 논술만을 가르쳐온 전경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어 과목입니다. 국어가 불안정한 친구들은 비단 하위권 내지는 중위권 친구들만이 아니죠. 최상위권 친구들도 국어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고요. 국어가 잘 나왔다가도 또 못 나오기도 하고 점수 자체가 춤을 추게 되는 걸 대치동 어머니들도 경험을 하십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국어 능력을 테스트 받는 평가 시스템 자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평가 시스템을 아주 간단하게 좀 뜯어보죠. 지필고사 체제라고 불리죠. 객관식과 주관식입니다. 자, 주관식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네모칸에다가 단어를 써놓으면 되죠. 하지만 네모칸에다가 단어를 써내는 건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 건 맥락이 전제돼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요, 네모칸에다가 사랑, 그리고 또 다른 네모칸에다가 이쁨이라고 단어를 써내면 정답이라고 가정해보죠. 사랑해서 이쁘다, 이뻐서 사랑한다. 전혀 다른 사고가 되죠. 사고의 베이스에는 언제나 맥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식은 파편화된 정보 암기 수준의 단어의 습득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맥락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자, 객관식은 어떨까요? 객관식은 수능 국어의 선지를 비롯해 가지고서 가장 복잡한 객관식의 선지도 A, B 두 개의 사고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인 사고죠. 예컨대 전경훈은 밥을 많이 먹어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밥을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덩어리,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덩어리, 그 다음에 둘의 관계, 이유 근거의 관계로서 형성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도 단편적인 사고입니다. 책을 읽어보면요, 책은 단편적인 사고로 구성됐나요? 논술문은 단편적인 사고로 구성됐나요? 국어의 지문은 단편적인 사고로 구성됐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작은 사고의 덩어리가 맥락을 가지고서 또 연결이 되는 그러한 사고 체계로 텍스트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정답과 오답을 명쾌하게 가리기 위해서 이분법적인 평가 시스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이의 배움의 과정에서 기계적인 사고를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국어교육, 기계적이고 모방적인 사고 능력들의 형성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치동의 엘리트 코스를 다 겪은 어머니들도 한탄하시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다 해봤는데 국어의 전반적인 능력, 수능에서 요구하는 보다 더 복잡한 사고 능력들 발휘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국어 능력의 근간이 되는 맥락적 사고 능력에서 아이들은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맥락적 사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 활동입니다. 정상적인 언어 활동인데요. 새끼란 말도 앞에다가 접두어를 삐 기억 새끼, 삐 니은 새끼, 삐 쌍시오 새끼, 이렇게 접두어를 뭘로 붙이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똑같은 기억 새끼란 말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지게 되고, 똑같은 사람이 그 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억양으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언어도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하고 뜻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사실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는 터득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상요, 기계적인 사고 훈련을 성실하게 했던 친구들, 고3이 됐을 때 수능 국어 어떨까요? 복불복이 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배우더라도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자기도 모르게 그 기계성의 빈틈을 뚫어요. 그 정도 확률밖에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교육의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맥락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간의 소통을 전제로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들을 획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님들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국어의 사전적인 뜻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어머니들은 추론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인간의 정상적인 소통, 언어 행위는 언제나 추론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실제 교육의 과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요구가 되죠. 선생님이 미리 짜놓은 의미 내용들, 그쪽으로 유도한다거나 그쪽으로 틀지우는 교육이 일반적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맥락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 이것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결과들을 매년 대치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맥락적이고 추론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국어교육, 이런 것들을 어머님이 커리큘럼이나 혹은 교육 방식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들은 궁금하시죠? 맥락적인 사고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런 단순한 대처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어머니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보고서 아이들이 어휘력을 증진시킨다고 그걸 외워요. 이게 맥락적 사고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다라고 하는 건 사랑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랑을 둘러싼 맥락, 누구나가 다 납득할 수 있는 맥락을 통째로 이해하는 게 실제로는 맥락적 사고에 해당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무슨 뜻이냐고요? 어떤 제시문이 있어요. 혹은 어떤 소설이 있어요. 사랑과 관련한 텍스트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소설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의 종류가 있어야 되겠죠. 이성 간의 사랑, 동성 간의 사랑, 동물과 인간 간의 사랑.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사랑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게 되겠죠. 누가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사랑의 주체가 있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를 사랑하는다. 또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다 궁금하게 되잖아요. 왜 너를 사랑하는지.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방법, 방식도 또한 중요하게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의 결과가 또한 우리는 맥락적으로 궁금해지게 되겠죠. 이게 이성적인 사고활동이고 추론적이고 맥락적인 겁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보들을 파편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땅히 존재해야 되는 맥락들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들을 추론적으로 읽어내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맥락적 사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능력은 텍스트의 종류마다 다르고요. 어떠한 맥락 속에서 질문이 던져졌는지에 따라 또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공부해가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논술교육과는 거리가 가까울까요? 아닙니다. 암기식의 기계적인 모방에 근거한 교육에 국한하지 않는 교육 시스템이나 커리큘럼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